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매 챕터의 앞부분마다 해당 챕터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언제 출제가 되었는지 그 출제 빈도를 분석하고서 해당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1장의 경우에는 제가 출제 빈도를 분석해 보니까 2020년도에 31회 시험에서 딱 한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1장은 우리 시험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챕터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 한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제1장은 우리 시험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학의 공부를 시작하니까 기본 개념부터 잡고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라도 크고 멋있는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큰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동산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것을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의 부족 문제를 희소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부동산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할 때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 불충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문제를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족의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악화 문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높이고자 할 텐데 바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부동산 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자,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때 막 부동산을 헤프게 낭비하면서 활용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부동산을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능률화시킬 수 있을지 또 이것을 능률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응용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 부동산 학의 개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제1절 교과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이해입니다. 자,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능률화시키는 종합응용 과학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김영진 교수님이라는 존함을 여러 번 듣게 될 것인데 자,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부동산학의 아버지 또는 한국 부동산학의 시조를 김영진 교수님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나 학문적 분류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김영진 교수님이 예전에 그렇게 처음에 정의하셨구나 그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학이라고 부르지만 그 부동산학 안에는 경제학, 법학, 공학 등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한 종류의 학문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 섞여 있는 종합과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응용과학은 다른 말로 실천과학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진다. 사회과학의 반대말은
자연과학입니다. 뭐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하지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경험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경험과학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음에 옳고 그름이 개입되는 것을 규범과학이라고 하는데 현실의 부동산 현상이 또는 현실의 부동산 문제가 너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고 게다가 저소득층들은 너무 주거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또는 어떤 토지의 부의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 이러한 가치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문제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 문제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규범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옳고 그르다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이다 해서 이 몇 도다가 너무 뜨겁다, 너무 차갑다 이러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몇 도이다인 것뿐이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의 성격,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2절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어요.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 있으면 부동산의 모습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그죠? 자,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막 조경을 합니다. 막 가지를 치고 이파리를 쳐줘요. 그러면 나무의 모양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바로 그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부동산 현상이 바뀌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 현상이 올바른 모습일 때는 굳이 인간이 더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이 현상이 인간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개입을 해서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이 부동산 현상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겠죠. 그러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과 현상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부동산 활동은 뭔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 것이니까 활동의 주체가 있어야겠죠. 자, 이 주체는 크게 세 종류의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적 주체가 있어요. 개인이나 사기업들에 의한 활동을 사적 주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정부나 공기관에 의한 활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공적 주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사적 주체나 공적 주체 한쪽만이 수행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이 두 주체가 같이 일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제3섹터라고 합니다.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가 같이 부동산 활동을 전개한 것을 제3섹터라고 해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다음에 부동산 현상이 있는데 부동산은 부동산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이 전개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어떤 지역의 부동산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우리 그런 것을 지역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상이 개별 부동산마다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개별 부동산에서 발생한 현상이 다른 부동산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우리 그것을 개별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부동산 학의 분야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무적 분야에 대한 분야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이론적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실무적 분야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 결정 분야인데 이것은 사실 의사결정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정이라 하면 곧 의사결정을 얘기한다. 자,
뭔가를 할까 하지 말까 또는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우리 이런 류의 결정을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자, 이 결정을 내리는 분야가 있고 결정을 내리려면 뭔가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분야를 우리는 결정 지원 분야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금융은 뭐에 대한 결정이죠? 돈을 쏠까 말까, 즉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이고요. 자, 개발은요. 개발을 할까 말까, 지을까 말까, 3층으로 지을까, 5층으로 지을까 의사결정 내려야겠죠. 자, 역시 부동산 투자할까 말까, 내가 이러한 뭐 모기지나 MBS나 여러 가지 부동산 사업에 돈을 투자할까 말까 이런 것들, 다음에 정책, 어떠한 정책을 실행할까 말까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려야겠죠. 따라서 이 네 가지 금계투정 이 네 가지 분야는 부동산의 의사결정 분야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바로 부동산 감정평가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그것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금융과 개발, 투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공급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부동산을 팔아야만겠죠. 판매를 해야겠죠. 따라서 부동산 마케팅도 역시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네가 부동산 투자하거나 개발하면 내가 팔아줄게 하면서 지원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자, 지어진 부동산이 만약에 세를 놓는다면, 임대를 놓는다면 꾸준히 이 부동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역시 자, 네가 집을 지으면, 네가 부동산 개발해서 집을 지으면 내가 항상 신축 건물처럼 관리해 줄게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관리, 평가, 컨설팅, 마케팅은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굳이 이렇게 암기로서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지문에서 적혀 있으면 딱 봤을 때 부동산 관리는 뭔가를 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그거를 관리해 주는 거니까 지원 분야겠네. 이렇게 딱 개념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다음에 자, 이론적 분야에서는 부동산 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분야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세금, 수학, 관련 법령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잘 나오지도 않지만 혹시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쪽 섹터와 이쪽 섹터를 섞어서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분산식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부동산 학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분산식 접근법은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학은 결국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건축공학, 건축학, 이러한 또 법률, 이러한 여러 가지 학문들로서 충분히 부동산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중점식 접근 방법은요. 자, 부동산 학을 연구할 때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만 연구하는 것을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올바른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세 번째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한번 내용 보시죠.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의 복합 개념 세 가지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한 각각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인데, 자,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주변 과학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응용하고 이해해서 부동산 학의 여러 가지 제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 분야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고 실무 활동의 능률화에 대비하는 접근 방법이다. 내용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뭐라고 나무랄 게 별로 없죠. 자, 따라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에요. 자, 부동산 학을 연구할 때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고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부동산 학을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학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도 이것의 주변 관련 학문을 최대한 이용하고 응용함으로써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연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자, 다음에 기타 다양한 접근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인데요. 자,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결국 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것을 행태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행태과학적이라고 해요.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고 전제를 합니다. 우리 이거 다른 말로 이성적 존재라고 전제를 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죠. 따라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또는 이성적 인간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행동할 텐데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우리 경제학에서 어떠한 행동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MR=MC. 선생님 MR=MC가 뭐예요? 이건요 나중에 경제학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쨌거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라고 했죠? 인간의 마음, 주관적인 심리를 연구하는 거고요. 이건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과정을 연구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은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정책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학을 연구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볍게 키워드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학의 복합 개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복합 개념 용어만 기억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렇겠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구나.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학의 지도 이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이념 나와 있죠. 자, 일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를 이루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부동산 학은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민간 부분의 입장에서 부동산 학을 연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공공 부문, 다른 말로 정부 부문이겠죠. 자, 공공 부분의 입장에서 부동산 학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자,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주체를 얘기하는데 자,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는 개인이라든가 부동산 회사를 의미하겠죠. 자, 이러한 사적 주체는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희소한 부동산을 가장 유용성이 높게, 가장 효율성이 높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자, 민간 부분에서 부동산 학을 연구하거나 바라볼 때에는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치관 또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일반 이념이 그 부동산 학 연구의 가장 기저에 깔린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학을 민간 부분에서 연구할 때에는 효율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공적 부문에서 부동산 학을 연구할 때는 자, 소수
소수의 개인들에게 토지와 부동산이 쏠려 있는 현상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겠죠. 자, 가급적 토지가 골고루 배분되어서 누구나 자기 집, 자가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지만 이처럼 토지 소유권이 폭넓게 골고루 배분될 수가 있을까? 즉 형평성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학은 자, 민간 부분에서 연구되기도 하고 공적 부분에서 연구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를 가장, 이건 베스트란 뜻입니다. 자,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자, 토지를 최유효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형평성은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자, 토지 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 자, 토지 소유권을 가장 골고루 분배를 함으로써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 학을 연구할 때는 민간 부분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해야겠지만 공적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추구해야 된다. 따라서 이 둘의 양자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미국 부동산 리얼터 협회, 미국 부동산 협회의 그 윤리 규정에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게 뭐 아마도 영어로 under all is the land라는 영어 문장인데 되게 유명한 문장이고, 어떤 평가사님은 자신의 카카오톡 그 프로필 거기에 요 문장을 올려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자유주의적 제도와 우리들 문명의 생존과 성장 모두 다 토지의 현명한 활용, 이게 뭐죠? 바로 효율성입니다. 현명한 활용, 효율성,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이게 뭐죠? 형평성. 자, 효율성과 형평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명한 활용,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가장 값어치 있게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가장 폭넓게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 된다라는 윤리 규정을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학의 지도 이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일반 이념이 부동산 학의 전체적인 가장 기초, 베이스를 이루는 가치관이라면, 자, 지도 이념은요, 부동산 학을 우리 앞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법률적 측면, 두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인데, 각각의 측면에서 부동산 학을 연구할 때 추구해야 되는 가치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맨 먼저 공익과 사익의 조화 원리는요,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 학을 연구할 때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고요.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추구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이나 공법의 발달을 통해서 부동산의 공간 활용 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각각의 측면마다 어떠한 내용들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지 키워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4절 부동산 활동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정의 이미 말씀드렸고, 이러한 내용들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주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부동산 활동의 분류 보겠습니다. 자, 김영진 교수님은 부동산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맨 첫 번째 소유 활동, 두 번째 거래 활동, 세 번째 정책 및 행정 활동,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자, 소유 활동은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 거래 활동은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원룸 건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신림동에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원룸 건물을 내가 갖고 있다면, 자, 이 원룸 건물주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원룸 건물의 상태를 더 좋게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원룸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럴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바로 우리 그것을 소유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 부동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용성을 가장 높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때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개념을 뒤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의 유용성을 가장 높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가장 값어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한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룸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것을 거래 활동이라고 하죠. 또는요,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원룸 건물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거래 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이 거래 활동이 능률적이면서 동시에 안전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사야 되고 내가 지불하는 나의 매매 대금이 안전하게 전달되어야겠죠. 내가 주는 매수 대금도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되고 부동산의 권리도 나한테 안전하게 넘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기가 발생한다거나 거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거래 활동을 할 때에는 거래가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거래 질서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의 확립을 그 지도 원리로 한다. 그 말은 곧 이것을 추구한다라는 맛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 원룸을 갖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월세를 더 받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이 원룸을 사고 팔 때에는 그 사고 파는 활동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의 관점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및 행정 활동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활동을 정책 활동이라고 한다는 거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소유 활동은 뭘 추구한다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추구한다고요. 자, 거래 활동에서는요, 거래 질서의 확립을 추구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일단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자,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은 이론이 중요하다,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이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동산 정책 활동은 이론이 중요한 분야가 된다는 거, 바로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기억하시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은 기술이 중요한데 정책이나 행정 활동은 이론이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거.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키워드 뭐였죠?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추구한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의 확립을 추구한다. 세 번째 키워드 뭐죠?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은 기술이 중요한 활동 분야이지만 정책 활동은 기술보다 이론이 중요하다. 바로 이 세 번째 포인트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출제 빈도를 분석할 때 다섯 번째 연차 2020년도에 딱 한 문제 나온 파트가 있다고 했죠.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체계상에 따른 분류가 우리 2020년도 시험에 딱 한 번, 요 제1장에서 딱 한 문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점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3년이나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 논점이에요. 자, 근데 이 논점을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 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 암기야. 우리 2차 시험과 아무 관계가 없고 너무나 단순 암기라서 굳이
그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한데 지금 우리 시험이 시행된 지 6년이 됐는데 이 6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올까 봐 이걸 암기해야겠나? 라는 굉장한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라면 저 강사 본인이 수험생이라면 이거를 외울까 안 외울까 고민을 할 텐데 저라면 안 외웁니다. 저라면 안 외워요. 제가 안 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저는 암기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에휴 그럴 리가요 하실 수 있지만 정말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 암기력 되게 안 좋아요. 암기력이 너무너무 안 좋은 편이라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거는 그냥 딱 질색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못 외워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지금 출제 빈도를 봤었을 때 출제 확률이 현재까지 6분의 1이죠. 6분의 1이기 때문에 확률이 뭐 한 15% 약간 넘어요. 저는 그렇게 낮은 확률 때문에 이거를 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굳이 그렇게 외우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근데 개중엔 또 불안하니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죠. 따라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 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건물을 짓는 업이 있고 지어진 건물을 관리해주는 업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짓는 업이 있고 지어진 건물을 관리해주는 업이 있다. 근데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었으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임대, 세를 놓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죠?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양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파는 겁니다. 얘를 원래는 그 뜻은 아니지만 그냥 분양이라고 얘를 분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건물을 지었으면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부동산을 임대를 주든 분양을 하든 건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주거용 건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이 있고 기타 건물이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을 수도 있고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표의 절반은 쉽게 외워지죠? 그렇죠? 자, 건물을 짓는 업이 있고 지어진 건물을 관리하는 업이 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개발업자들은 세를 줄 수도 있고 분양할 수도 있는데 자, 짓는 건물은 총 종류가 세 가지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세 가지 종류의 건물을 지어서 임대할 수도 있고 분양할 수도 있다. 여기도 똑같이 주거, 비주거, 기타니까 얘는 똑같이 공통이죠. 자, 이렇게 표의 절반 이해하시고 자, 나머지 지어진 건물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을 건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할 수가 있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할 수도 있겠죠. 일단 관리업과 중개업 그리고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해해 주시고 자 지어진 건물을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뭐 세를 더 받고 또는 어떤 망가진 데를 수리하고 이러한 관리업이 있겠죠. 근데 관리를 하다가 지어진 건물을 팔 수가 있는데 사고 팔 때는 중개를 해야겠죠. 근데 중개를 할 때는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사고 팔 테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개할 때는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되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둘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부동산 관리업은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요. 주거와 비주거가 있는데 기타가 없어요. 기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출제하기에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자,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는 게 암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쪽은 세 가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거리가 없죠. 왜? 이 셋이 일치하니까. 근데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암기하실 때는 부동산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는요 중개와 감정평가니까 이렇게 중개와 감정평가 그대로 요 앞에 것과 그대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중개
부동산 중개사와 감정평가사는 서로 다른 직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암기를 하시라라고 권해주고 싶지 않지만 암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에 따라서 조금 더 암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활동의 속성과 일반 원칙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요, 첫 번째 과학성이 있고 동시에 기술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연구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과학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론을 연구할 때를 과학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구된 이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부동산 학을 연구할 때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이렇게 연구된 이론을 우리 인간의 실생활, 인간의 부동산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할 때는 기술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성과 기술성 두 가지가 모두 다 인정된다는 것이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부동산은 자, 사적 재화인 동시에 공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사회성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사적인 측면에서는 사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지만, 원룸 건물 주인이 자기 원룸 건물을 청소하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사익성 추구라고 해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형평성 추구를 위해서 일정한 사회적 정책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높은 사회성,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 추구성도 있지만 공익 추구성도 있다라는 두 가지 성격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부동산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 활동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 있어서 오랜 시간 존재하기 때문에, 자, 토지는 당연히 영원히 존재하고요. 그 위에 지어진 건물도 최소 수십 년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영속성 또는 장기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한 번 잘못 전개해 버리면 그 잘못 전개된 모습이 수십 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부동산 활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고, 자, 또 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지금 당장만 볼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예상하면서 현재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배려의 장기성이라고 해요. 즉,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긴 시간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배려의 장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윤리성 보겠습니다. 부동산 윤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업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를 얘기하는데, 자, 부동산 윤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윤리, 조직윤리, 고용윤리, 공중윤리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는요, 바로 고용윤리와 조직윤리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시면요, 고객윤리는 부동산 업자가 자신의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를 고객윤리라고 합니다. 고객한테 지켜야 하는 윤리를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공중윤리는요, 그 의뢰인이 아닌, 고객이 아닌 나머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지켜야 하는 윤리를 공중윤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고용윤리와 조직윤리가 헷갈립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조직윤리는요, 자, 먼저 동업자와의 지켜야 할 윤리가 있고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데, 자, 감정평가 법인이 있다고 할게요. 1번 법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감정평가 법인이 2번, 3번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더 있겠죠. 자, 이랬을 때 감정평가 법인들끼리 경쟁하면서 업무를 할 텐데, 그때 업자들끼리 지켜야 하는 윤리를 동업자와의 지켜야 할 윤리라고 해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조직윤리라고 하는 것은 회사 조직 내에서 한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가 아니라 업자와 업자들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를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상도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도가 뭐죠? 사업자들끼리 지켜야 할 매너나 또는 최소한의 경쟁의 룰을 상도라고 하죠. 즉, 업자들끼리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를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서 여러 법인들이 경쟁을 하는데 어떤 법인이 뭐 뇌물을 뿌린다거나 뭐 유흥적으로 접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어기는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도를 어기는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자들 간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업자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감정평가 업계에는 감정평가 협회가 존재합니다. 자, 이랬을 때 협회는 개별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 일정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지도를 내리기도 해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자는 역시 또 협회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각각의 사업자가 협회,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를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조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자들 간에 지켜야 할 윤리와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간에 지켜야 할 윤리를 조직 윤리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조직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쓰죠. 뭐 조직에 충성한다. 또는 뭐 조직 내에 나의 역할 이런 말 쓰는데 그때의 조직은 한 개의 회사 내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조직윤리라고 하면 한 개의 부동산 업자 또는 한 개의 부동산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라고 착각 또는 오해를 하시는데 자, 한 개의 부동산 회사 내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는 바로 이거예요. 고용윤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용윤리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고용윤리는 하나의 부동산 업자 내에서 자, 여기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있겠죠. 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에 지켜야 하는 윤리를 고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법인, 하나의 사업자 내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를 고용윤리라고 하고 업자와 업자끼리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합니다. 자, 용어 구분하시면서 요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윤리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강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 번째,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어요. 자, 법에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법률적 규제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자율적 규제인데 자율적 규제는 자, 업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윤리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안 지키면 말짱 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섞은 절충적인 규제를 하게 되는데 자, 법이나 규정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강제로 규정하고 그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방식인데 잘못 섞으면 양 방법의 단점만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려고 어떤 물건지로 찾아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주차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앞에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 물건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부동산도 만납니다. 우리 이것을 사람을 만나는 활동, 사람을 대하는 활동을 대인 활동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물건을 대하는 활동을 대물 활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이 둘 다 있다. 자, 감정평가사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 감정평가사로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인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감정평가업은 대인 활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상대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인데 욱하는 마음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욱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는 한번 욱했다가 그 대가를 자기 평생을 두고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잘 상대하신다면 나중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외로 법인에서 영업 잘하시고 돈 잘 버시고 잘 나간다는
평가사님들을 보면 의외로 막 학벌적으로 막 대단하고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과 가정을 소홀히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잘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인 활동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보통 성과를 잘 내시고요.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집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워낙 뭐 약속도 많으시니까 가정에는 충실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어쨌거나 돈은 잘 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7번 공간 활동입니다. 자, 공간 활동.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지하, 지표, 지상 이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공간 활동이라 한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은 전문성이 있고요. 부동산은 고정성이 있어서 물건이 나한테 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꼭 가봐야 돼요. 우리 이것을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임장이란 말은 가본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바꿔 쓴다면 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꼭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부동산은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세 가지 측면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복합 개념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설명을 이거부터 할게요. 경제성의 원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따라서 경제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은 동의어이고요. 이 원칙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제성의 원칙은 순수하게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근데 이 경제성의 원칙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첫 번째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자, 아까 제가 경제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과 동의어라고 했는데 아니 선생님 그런데 효율성의 원칙과 능률성의 원칙은 비슷한 말 아닌가요? 네,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능률성의 원칙은요. 돈을 제외한 기타 여러 가지 업무 활동, 거래 활동, 이러한 뭐 임장 활동, 그러니까 돈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활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공부 하나 떼기 위해서 막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일일이 다 방문해서 관련 공부를 뗀다면 부동산 거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자, 원스톱으로 필요한 공부를 한 번에 다 뗀다거나 그렇죠? 또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부동산 등기를 전자등기로 아주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돈을 제외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남긴다는 이 돈에 대한 것만 빼고 기타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능률성의 원칙과 경제성의 원칙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경제성의 원칙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으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1번의 능률성의 원칙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이 그냥 업무라고 기억했어요. 업무라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양자를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률성만 추구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일은 처리할 수 있지만 너무 일을 빨리 처리하면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능률성의 원칙의 반대말은요,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자, 안전성의 원칙은 반대예요. 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어떤 관계가 있다? 상호 견제 관계가 있다. 얘를 추구하면 얘가 저하되고 얘를 추구하면 얘가 저하되는 그러한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원래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은 세 가지,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세 가지인데 최근에 추가되려고 하는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정성의 원칙이에요. 자,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큰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행할 때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라고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 추가 자료 보시면요. 자, 권리 분석 활동을 할 때에는 자,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앞에 두 가지는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감정평가 할 때도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두 가지는 공통된 거니까 뒤에 것만 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진실한지 아닌지 등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어떤 권리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그렇게 판단을 내릴 만한 증거 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증거에 의해서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어떤 권리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 직접 가봐서 확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탐문을 해야 된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정평가에서는요, 능률성, 안전성 다 추구해야겠죠. 그런데 결국 감정평가사가 내린 가치 결론, 이거 얼마짜리라고 하는 이 가치 결론을 의뢰인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의 과정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전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평가 금액이 왜 나온 것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뢰인이나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정과 그에 따른 가치 결론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달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